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클론입니다. 이 책은 2024년 12월에 출간되어 현재 소설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행복우물, 저자는 문정님입니다. 이 책은 복제인간이라는 주제를 그저 SF적 소재로만 다룬 것이 아니라 동양 철학과 정밀하게 엮어가며 낯설고 기이한 분위기로 소설 전체를 압도해가며 풀어내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끔찍하지만 손을 놓을 수 없는 사건과 인물들의 이면은 마치 실제로 존재할 것만 같아 팔에 소름이 돋을 정도의 사실감과 몰입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책은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기시감을 뒤틀어버리는 생경한 감각을 전달해줍니다. 또 소설 곳곳에 녹아있는 동양 철학과 역화, 풍수지리에 관한 요소들은 읽는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경희대학교에서 문학박사 과정을 거치며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저술 활동을 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양 철학, 풍수 및 역학을 연구하였으며 유전공학적 지식과 문학적 상상력을 접목하여 이 책 클론을 집필하였습니다. 이번 작품은 탄탄한 스토리와 짜임새 있는 전개로 다수의 문인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정교한 구성으로 소설 문학의 가치 또한 놓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수수께끼 같은 죽음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죽음의 이면에는 의문의 조직 검사와 비밀스러운 실험들, 그러한 의문점들 너머의 사건들을 상상하게 만드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여백을 태워버릴 듯한 속도가 이야기의 흐름 속 작은 기미들을 놓치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 그 일감은 서늘하지만 매력적으로 표현되어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흥미로운 소재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작가의 상상력과 기이한 분위기의 소재가 독특하면서도 흥미진진한 추천드리고 싶은 소설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연휴에 보기 좋은 미스터리 추리소설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설마 X가 준 세포가 인간의 세포일 리가 없다. 수수께끼 같은 죽음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죽음 이면에는 의문의 조직 검사와 비밀스러운 실험이 있었다. 최면인가? 살인인가? 영혼을 조각내는 끔찍한 음모 속에서 인간의 경계를 넘으려는 실험이 밝혀지기 시작한다. 왜 그랬는지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다시 생각해보아도 그 세포가 왜 필요하다고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다. 기억나는 것은 오늘 만나기로 한 그 호프집에서 김 교수가 부탁을 했다는 것밖에. 1년이 조금 지난 전에 김 교수의 말대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자의했다. 실제로 전해준 세포 중에 모두가 사망한 것은 아니니까. 우연이다. 그리고 세포를 준다고 사람이 죽는 것과는 하등의 연관이 없다. 그들은 심장마비로 죽었고 조직검사 세포를 친구에게 준 것과는 하등의 연관도 없으니까. 고문 중에서 클론. 연구소는 어둠에 쌓여 적막했다. 안개가 자욱한 날이라 회색빛 건물은 광택 타일로 외벽을 하지 않았다면 정문에서 잘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폐교한 구식학교를 개조한 곳이라 정문에 수의실이 붙어 있었다. 이밀체는 정문에서 차를 정차했다. 경비가 다가오고 있었다. 창문을 내리자 절반밖에 내려가질 않았다. 또 고장이었다. 좋게 10년이 지난 고물차라서 하루도 빠짐없이 고장이 나는 것이었다.
그것도 항상 새로운 부분에서 고장을 일으켰다. 조금만 더 몰고 다니면 생물학도에서 정비사로 전업해도 될 판이다. 이 건만 끝나면 차를 꼭 바꿔야지. X가 이번에는 금액을 많이 쳐주기로 약속했다. 또 왔어요? 며칠째 야근을 자청하니 야간 경비가 아는 체를 했다. 네, 좀 남은 일이 있어서요. 경비는 이미채가 내미는 신분증을 형식적으로 보고 돌려주며 수고하란 말과 깍듯한 격려를 했다. 실험실에 들어서 불을 켜자 실험 도구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었다. 이미채는 자신이 실험대에서 낮에 하던 것들을 치웠다. 지금부터는 연구소에서 하는 작업이 아닌 것을 해야 했다. 가난한 대학원생에게 행운이랄 수 있는 일거리를 이미채는 외부로부터 은밀히 청탁을 받았었다. 연구소 보조 연구원으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소를 복제하는 연구팀원으로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전공 분야의 한 분야인 클론 작업에 몇 달간 매달려 있을 때였다. X가 일거리를 의뢰해왔다. 벌써 1년 전의 일이었다. 그는 자신을 제약회사 직원이라고만 밝혔다. 그리고 연구소에서 우량수 복제 연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그 수준이 세계적인 것도 안다고 했다. 또 임 교수가 그 팀에서 중추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잊지 않고 했었다. 그는 대학원 조교인 이민채를 항상 교수라고 불렀다. 듣기에 거북하진 않았다. 그는 이민채에게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면서 남은 시간에 자신이 가져오는 세포와 난자를 가지고 따로 클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보수는 넉넉히 준다고도 했다. 제안을 듣고 보니 넉넉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채가 연구보조로 받는 월급의 반년치가 넘는 거액이었다. 세포 하나 클론을 해주는 것으로는 너무 고액이었다. 그가 혼자서 세포 하나를 클론하는 시간은 며칠 걸리지 않았다. 그만큼 연구소의 시설과 연구 수준은 세계적이었다. 이미채는 별다른 갈등 없이 조건을 수락했다. 제약회사 일을 조금 돕는다고 자신이 손해볼 것은 없고 어차피 매일 하던 연구를 저녁에 다시 와서 하는 것도 별 무리가 없었다. 재료가 되는 세포와 난자도 X가 가져다 주었으니 연구소에서는 아무도 눈치챌 일도 없을 것이었다. 1년 전 6개의 클론을 해주었다. 그때 그는 목돈을 만졌지만 전부 포커판에서 날려버렸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X가 이번에 또 2개의 클론을 요구했다. 이믹체는 지난번보다 배나 되는 보수를 요구했고 X는 이번에도 순순히 들어주었다. 이번에는 포커판의 근처도 가지 않을 작정이었다. 책상 정리가 끝나자 그는 가져온 가방을 열었다. 가방 속에는 은빛으로 된 휴대용 소형 냉장고가 있었다. 냉장고 속에는 2종류의 세포가 담긴 용기가 2개 있고 조금 큰 소독 용기에는 난자들이 냉동되어 들어있었다. 이젠 클론이란 고차원적인 작업을 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고 싶었다. 연구소의 박사급들도 혼자서는 어려운 작업을 그가 해낸다는 것이 은근히 자랑스러웠다. 그가 박사들보다 못한 것이 있다면 나이가 어리고 가난하다는 것뿐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그러나 그가 맡은 일은 거액을 받았노라고 자랑하면서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아무도 없는 작업실에서 혼자 비밀리에 해야만 했다. 동료들의 탄성과 칭찬의 말을 들으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돈만큼은 혼자의 몫이라는 사실이 위안이 된다. 먼저 한 종류의 세포 용기를 꺼냈다. X가 세포를 주며 소의 세포라고 했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소의 세포와는 조금 달랐고 세포와 융합시킬 난소의 크기도 소의 그것과는 조금 달랐다. 상관없었다. 소면 어떻고 또 개면 무슨 상관인가. 포유동물의 세포라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는 돼지일 거라 추측하는 편이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그는 한 종류의 세포에서 핵을 꺼내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연구소의 첨단 기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포에서 핵만을 추출해냈다.
그리고 현미경을 통해 작업하는 동안 그는 오직 신만이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들었다. 그는 지체 없이 난소에서도 핵을 빨아냈다. 이제는 조직세포에서 추출된 세포의 핵과 핵만이 제거된 난자가 결합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신의 손과도 같은 첨단 기기는 그 일도 무리 없이 해내고 있다. 몇 번의 실패는 했지만 세포는 넉넉하다. 그는 세포의 핵을 난자막 밑으로 조심스레 끼워 넣었다. 조심스럽고 정밀하게 해야 한다. 그는 재빨리 핵이 끼워진 난자에 몇 마이크로 초동한 전기 충격을 주었다. 충격을 세포의 핵막과 난자의 난자막의 작은 구멍들을 열어 젖혔다. 그 구멍 사이로 염색체를 비롯해 세포의 내용물이 난자 내로 스며들어 자리 잡힌 것이 현미경을 통해 보였다. 성공이다. 그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생명 창조를 해냈다. 난자는 이제 난자의 주인과는 전혀 다른 세포를 가진 채 수정된 것이다. 난자의 유전자는 일체 전달하지 않은 채 전혀 다른 세포에서 유전자를 고스란히 복제한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한 것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작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세계 과학자들은 믿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에서 양의 복제가 이루어졌고 그 뒤를 이어 소나 돼지의 복제가 몇 나라에서 성공하게 되었다. 그 이믹체가 속한 연구소에서도 소의 복제에 성공한 것이다. 이믹체도 그 첨단 그룹에 끼어 있다. 그는 오늘의 작업에 너무도 만족했다. 시간은 새벽 4시가 넘었다. 보통 하나의 클론을 하는 시간이 2, 3일 걸리는데 그것을 하룻밤새 해치웠으니 기록적이라 할 수 있다. 내일은 다른 세포 작업을 해야 한다. 내일도 모든 일이 오늘처럼 순조롭기를 바랬다. 이믹체는 자신의 창조물이 시험관에서 살아있는 것을 다시 현미경 화면을 통해 바라보았다. 문득 그는 정말로 신이 되어 사람도 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X가 준 세포가 사람의 세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잠시 번뜩이며 머리를 스쳐갔다. 그렇다면 이건 세계적인 뉴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은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내 머리를 흔들며 그런 생각을 지었다. 아직은 인간 복제는 논쟁의 대상으로도 거부되는 시대인 만큼 생각하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설마 X가 준 세포가 인간의 세포일 리가 없다. 그것은 소름 끼치는 일이기도 하니까 이믹체는 보수만을 생각하기로 하고 가방을 챙겼다. 윤 박사는 다시 전화기를 들고 신경질적으로 다이얼을 돌렸다. 꼬쟁이 아줌마는 최소한 서너 번은 호출을 해야 통화가 되는 줄 알고 있었지만 이번은 좀 심하다 싶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윤 박사는 꼬쟁이 할머니와 통화를 하기 위해 전화통만 두들기고 있었지만 점심시간이 다 지난 시간인데도 할머니는 전화 한 통 해주지 않고 있다. 신경이 쓰여 임산부 몇 명을 오전에 낙태 수술했지만 무슨 정신으로 환자를 봤는지 기억이 하나도 없다. 지금쯤 고아원이나 지체아 보호소를 기웃거리고 있을 주제에 의학박사 윤용섬의 호출을 등한시하는 것은 자신의 목을 차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분명했다. 비록 가짜 의학박사이지만 그는 회전의자를 빙그르 돌려 머리 위에 걸려있는 의학박사 액자를 바라보며 분을 사깃고 있다. 내가 저것을 사려고 투자한 것이 얼만데. 천동의 윤 산부인과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도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천동은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5천 궁녀가 산다고 할 만큼 다닥다닥한 원룸에 술집 아가씨들이 많이 살았고 윤 박사의 특기인 낙태 시술은 1년 내내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망할 놈의 할망구는 돈을 벌게 해주려는데도 연락을 하지 않는군. 윤 박사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며 일어섰다. 그리고 아버지 초상화를 닦듯이 자격증 액자의 먼지를 깨끗이 닦았다. X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어제 저녁 늦게였다. 여전히 쇠 갈리는 듯한 기계음 소리로 이번에도 대리모가 셋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박사는 의학자의 양심상 더 이상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해보았다.
예상대로 X는 금액을 올려주겠다고 했다. 윤 박사는 의학자의 양심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 X의 인품을 믿고 있고 친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자신의 성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수정란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금액은 한 건에 5천만 원으로 정해졌다. 저번에 해준 6건은 한 건마다 3천만 원을 해주었다. 너무 싸게 해주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긴 6이 전부 기형아이긴 했지만 그래도 X는 만족했고 그 기형아들을 소중하게 가져갔다. 윤 박사는 대리모를 데리고 오는 꼬쟁이 할머니에게는 1,000만 원씩 집어주었다. 할망구는 연신 고맙다면서도 다음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했다. 대리모를 할 수 있는 여자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런데 지금 그 꼬쟁이 할머니는 어디를 쏟아대는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실제로 X일을 해주기 전에도 윤 박사는 할망구를 통해 몇 번 대리모를 구해왔었다. 그때는 X의 기형아들이 아닌 임신을 못하는 부인을 대신해서 부부의 수정체를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남성의 정자를 대리모에 착상시켜 임신시키는 작업을 했었다. 자식을 갖고 싶어하는 부부를 위한 일이었으니까 윤 박사는 하등에 거리낌이 없었다. 그러나 X의 일은 돈은 많이 받지만 조금 꺼림칙했다. 전부 기형아로 태어나는 것이 정상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수정체가 아닌 것 같았다. 윤 박사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할망구는 주로 자신이 데리고 있는 앵벌이 여자아이들이나 정신 박야가를 데리고 와서 대리모 시술을 받게 하고 몇백이나 1,000만 원씩 돈을 챙겼다. 그 중에는 15도 되어 보이지 않는 여자아이도 있었다. 한 여자는 3번이나 대리모로 윤 박사에게 시술을 받았는데 16부터 지금 21이니까 1년 반마다 출산을 한 셈이었다. 그녀는 좀 모자라는데 만삭이 되어서도 할망구가 시키는 대로 지하철에서 본업에 앵벌이 일을 한다고 했다. 윤 박사는 그녀가 3번째 제왕절개를 했을 때를 기억했다. 그것은 종합병원에서도 위험한 일이었지만 윤 박사는 무사히 산모와 아기를 살려냈다. 그것은 오로지 자신이 뛰어난 실력 때문이라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다. 비록 3번째 아기는 X의 수정란이 기형이었지만 그것은 윤 박사의 책임이 아니었다. X는 자신을 모 종합병원의 연구실 팀장이라고 소개했다. 새로운 시험관 아기를 연구하는데 거의 활동이 멈춘 남성의 정자도 무사히 수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으로 시험관 아기를 수정시켰다고도 했다. 그러나 대리모를 구하는 것은 종합병원의 윤리상 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의학의 발전을 위해 윤 박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접근해 온 것이다. 기형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윤 박사와 같이 진취적인 의학자가 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윤 박사가 제시할 금액을 고민하는 사이에 X는 박사님처럼 이렇게 의술이 뛰어난 분에게 정식 박사학위를 주재하는 의학계가 원망스럽다는 식의 위로의 말도 해주었다. 그것은 칭찬 같기도 하지만 당신이 박사학위가 없는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은근한 압력이기도 했다. 윤 박사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하고 금액을 제시했다. 자신은 장사꾼이 아니므로 정상적인 불임 여성을 위해 하듯이 절대 비싸지 않다고 말했다. 그때의 아기들은 전부가 기형이었다. 팔이 없는 아기, 다리가 등에 붙은 아기, 머리가 가슴에 붙은 아기. 그러나 신기하게도 모두가 살아있었고 혀와 턱이 없는 아기를 제외하고는 울기도 했다. 윤 박사가 보기엔 1년은 아니 몇 달을 넘길 만한 아기가 없었다. 그래도 X는 회심의 미소를 머금고 인큐베이터가 달린 봉고차에 아기들을 싣고는 사라져버렸다. 그것이 서너 달 전이었다. 윤 박사는 이번에 오는 수정란에 기형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꼬쟁이 할망구로부터는 저녁이 다 되어서 전화가 왔다. 경찰서에서 간단한 진술서 하나 써주고 오느라 연락이 늦어졌다고 변명하며 요즘은 단속 때문에 앵머리도 못해 먹겠다고 투덜거렸다. 윤 박사는 용건을 말하고 앞으로는 연락이 빨리 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못 박았다.
일주일 안에 연락을 다시 할 테니 대리모를 대기시키고 있으라고 했다. 할망구는 월경이 시작된 것이 2달밖에 안 된 여자애도 되냐고 물었다. 나이가 좀 먹은 것들은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했다. 윤 박사는 상관없으니 연락할 때 빨리 오기나 하라고 다시 강조했다. 외국 사람들과의 시간 약속에 관한 정확성을 예로 들어주고는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는 금액을 말하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 이번에는 100만 원씩 더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윤 박사는 자신이 나이가 들수록 동정심만 늘어나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설날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날씨도 춥고 눈도 오고 고향 가는 길이 마냥 반갑지 않은 날씨입니다. 하지만 고향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 기쁜 마음으로 향하시기를. 설날 이후에도 좋은 책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